자, 오늘은요, 선생님이랑 같이 영문법을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영문법 전반적인 내용을 이 칠판 한바닥을 이용해가지고 쫙 설명을 해줄게요. 종이나 노트를 칠판처럼 가로로 눕혀가지고요, 선생님이 정리하는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옛날에요, 우리가 유치원 다니면서 배웠던 노래 있어요. 네, 안 배웠을지도 모르는데, 바위돌 깨트려, 돌덩이 깨트려, 돌멩이 깨트려, 자갈돌, 그리고 뭐죠?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 하면서 랄라랄라라 하면서 끝나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유치원생들한테 왜 가르쳐 주냐면요, 우리가 지나가다 본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알고 보면 작은 모래알부터 이루어진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노래 같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의 완성된 글을 자유자재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위해서 배우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그 글을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은요, 첫 시간이니까 영어의 가장 작은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큰 단위까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공부 처음 했을 때를 떠올리면서요,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웠죠? 그렇죠. 영어의 글자부터 배웠습니다. 영어라는 거를 보여주는 기호죠. 네. 글자는요, 영어로요, 캐릭터라고도 하고요, 또는요, L로 시작하는 요 단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편지란 뜻도 있어요. 뭐죠? 네, 레터라는 단어도 글자란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실 때 단어 공부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캐릭터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뜻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갖다가요, 마구마구 외워요. 근데 이렇게 외워봤자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를요, 단어들을 외울 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기억에 나는 거 하나만 떠올려 보겠습니다. 캐릭터 뜻 생각나는 거 뭐 있죠? 둘리나, 그렇죠. 둘리나 뽀로로 같죠. 만화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맞춰가지고서 만든 인형이 캐릭터 인형이잖아요. 그래서 캐릭터에 등장인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나머지 뜻은요, 파생시켜서 외우도록 하세요. 연상시켜서요. 영화나 만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뭐가 똑같으면 재미가 없죠. 독특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성격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어느 나라 언어에 독특한 성격을 보여주는 글자라는 뜻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연상시켜서 외우셔야지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선생님, 영어 공부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영어 단어는 왜 이렇게 뜻들이 많아요? 그쵸? 국어도 똑같아요. 국어도요, 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면은요, 뜻이 10개 이상이 나와요. 많이 쓰이는 거 한 3가지만 같이 볼까요? 무슨 말 있죠?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말.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렇죠. 달리는 말. 그냥 말이라고 하세요. 네. 여기 갈기도 좀 만들고, 달리는 말. 그리고 또 무슨 말 있죠? 학기 말. 연말, 기간의 끝을 가리키는 말이 있죠. 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고 국어는 더 까다로워요. 장음, 단음도 있어요. 말 이렇게 구별도 합니다. 어떤 말, 기약 나온 김에요, 어떤 말이 긴 말이죠? 네, 말하는 말이요, 긴 말이고 나머지는 짧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어가 영어보다 더 복잡하면 복잡했지,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알겠죠? 요거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자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자보다 조금 더 큰 단위 뭐 있죠? 그렇죠. 단어 그림 보고선요, 단어를 공부하죠. 단어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word. 그렇습니다. 요거 발음하실 때요, word 하면은요, 혀가 어디에 닿아요, 안 닿아요? word. 안 닿아요. 네, 안 닿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요, 실수로요, 혀를요, 윗니 뒤쪽에다가 살짝 대잖아요. world. 이런 무슨 뜻이 돼요? 그러면요, 그쵸, 세계라는 뜻의 world가 돼요. 에이, 미국 애들 모르겠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가정이랑 가장이랑 발음 구별돼요, 안 돼요? 되죠. 미국 애들도요. word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나중에는요. 발음까지도 신경 쓰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단어를 공부한 다음에요. 단어보다 조금 더 큰 개념 가볼까요? 그렇죠. 단어가 2개 이상 모여 있는 거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토끼가 방아 찔 때 어디에서 찢죠? 절구에서 찍잖아요. 달에서 찍는 게 아니라 절구에서 찍잖아요. 그쵸? 절구를요.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단어가 2개 이상 있는 거 구 프레이즈예요. 영어로는요. 그리고 구보다 조금 더 큰 개념 절이 있습니다. 절은요. 영어로요. clause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개념 뭐 있죠?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문학 시간에 배우는데요. 여기에는요. 힌트 드릴게요. 여기에는요. 글을 쓰는 사람의 하나의 독립된 완성된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죠? 그렇죠. 문장입니다. 문장은요. 영어로요. 뭐라고 하죠? sentence. 그리고 나서 이러한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문단이라고 해요. 문단은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paragraph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문단들이 모여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글이 되는데요. 글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수필, 에세이, 시, 포임, 소설, 나벌, 논설문, 기사, 아티클 통틀어 가지고요. 그냥 제가요. 라이팅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첫 시간에 영어의 가장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같이 한번 짚어봤는데요. 이것들이 뭐를 의미하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글자는요. 그 나라 언어임을 보여주는 기호예요. 쉽죠? 단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쫙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뭐를 단어라고 하죠? 우리가 단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단어가 뭔지를 모르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를 단어라고 하죠? 글자가 모인 게 단어라면요. 요게 혹시 단어가 될까요? 가교마 이렇게 쓰면은요. 단어가 될까요? 아니죠. 선생님 글자 모였는데요. 뭐가 없어요? 그렇죠. 뜻이 없어요. 단어는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최소 단위. 자, 선생님이요. 어떤 글을요. 던져주고 나서요. 이 글에서 단어가 몇 개 있나? 라고 물어보면은요. 뭐만 세면 될까요? 단어가 2개다, 3개다는 뭐로 구별하죠? 띄어쓰기로 구별하죠.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도 짚고 가도록 할게요. 띄어쓰기로 구별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단어들이요. 2개 이상 있는 걸 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구하고 절은요. 개념만 파악하시면 돼요. 더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뭐가 군지 뭐가 절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구는요. 단어가 2개 이상 있는 거를 구라고 해요. 절은 뭐를 절이라고 하죠? 뭐가 보여야지 절이죠? 주어와 동사가 보여야 절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은 구와 절의 관계를 한번 집합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단어가 2개 이상, 이거는 아직 적지 마세요. 단어가 2개 이상 있는 거를 구라고 하는데 주어 동사가 들어가려면 최소한 몇 단어가 필요해요? 2단어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러한 구 중에서도 주어 동사 보이는 게 절일까? 아니면은 구와 절은요.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별개의 개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선생님이요. 여기다가 필기한 거 보면 알아요. 뭘 지울 거거든요. 뭘 지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밑에 걸 지워야 되겠죠. 구와 절은요.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 구별해야 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단어가 2개 이상 있는데 뭐가 안 보이면? 주어 동사가 안 보이면 구, 주어 동사가 보이면 절. 이렇게 구별만 하시면 돼요. 용어에 관한 얘기인데요.
전치사 뒤에는 동사가 못 나와요. 전치사 뒤에는요. 그렇다면은요, 전치사 구라고 하겠어요? 전치사 절이라고 하겠어요? 전치사 구라고 하겠죠. 왜 동사가 못 나오니까요. preposition phrase라고 하죠. preposition clause라는 말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것 중에 관계사라는 게 있거든요. 관계사는요, 수식하는 어구를 받아서 문장, 주어 동사와 문장, 주어 동사를 연결해 주는 게 관계사예요. 그럼 관계사 절이라고 하겠어요? 관계사 구라고 하겠어요? 관계사 절이라고 하겠죠. relative clause라고 하죠. relative phrase라는 말은 세상 천지에 없어요. 용어에 대한 개념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문장은요, 하나의 글을 쓰는 사람의 하나의 완성된, 독립된 생각을 나타내는 채소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글이 되기 위해서는요, 글이라는 거는요,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글이 되기 위해서는요, 단어나 구나 절을 막 써놓고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문장이 돼야지만 비로소 하나의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글은요, 문장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문법 문제를 풀 때요, 문장 단위로 출제가 돼요. 하나의 문장을 주고 그 문장이 맞았냐 틀렸냐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영어는요, 문장이 시작하고 끝남을요, 특별한 장치로 알려줘요. 국어는 끝나는 걸 알려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어는요, 문장의 시작을 이걸로 알려줘요. 뭐로 알려주죠? 대문자로 알려줘요. 네. 그리고요, 국어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장이 끝남을 뭐로 알려주죠? 무슨 마크를 찍죠? 점, 마침표, 피리어드 마크를 찍어서 문장이 끝남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나중에요, 엄격한 시험을 칠 때요, 주관식으로 답을 쓴단 말이에요. 단어나 구나 절이 답이면은요,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소문자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마침표 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요, 문장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요, 어떤 글 하나를 주고 나서 이 글에 문장이 몇 개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의 개수만 세면 돼요? 그렇죠. 대문자 개수 세면 함정이 있어요. 문장 중간이라도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시작하니까요, 마침표 개수를 세면 돼요. 네. 자, 문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문법이 있거든요. 그것 좀 적어주도록 하세요. 제 생각에는요, 영문법의 시작과 끝은 이문법에서 이문법인 것 같아요. 뭐냐면요, 하나의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와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주어와 동사가 몇 개? 한 개 있어야 돼요. 하나의 주어와 동사가 있다.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영문법입니다. 자, 제가요, 쉬운 문장 2개를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면서 하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요, 나는 단어만 알면 영어를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쉬운 단어로 문제 하나 내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자, 나는요, 그를 좋아합니다. I like him, 컴마, he likes me, 이렇게 적었어요. 마침표. 그 다음요, 학교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네, 좋죠. 나는요, 학교 가는 걸 좋아합니다. I like go to school, 이렇게 적을 거예요. 마침표. 이 2개의 문장 맞았어요, 틀렸어요? 둘 다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마침표 몇 개 있어요? 몇 문장이에요? 그렇죠. 한 문장에 주어 동사 2개 있기 때문에 틀렸어요. 이 문장을 올바르게 바꾸는 방법 2가지가 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요, 주어 동사 하나 있는 거 마침표 찍고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문장으로 대문자로 시작하면 2문장이 돼서 맞는 문장이 되겠죠. 또는요, 선생님 저 단어 개수가 얼마 안 돼서 이거 한 문장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뭐를 적어주면 돼요?
접속사를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and를 적어주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요. and 하면은요. 그냥 그리고 그래서란 뜻을 가지는 단어다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앞으로는요. 그 뜻을 가지면서 and는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도 한다. 단어의 기능까지도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왜 틀렸어요? 그렇죠. 하나의 문장에 주어 동사 한 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두 개 보이잖아요. 동사를요. 다른 품사로 바꿔줘야 돼요. 이때 사용하는 장치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앞에? 그렇죠. to를 붙이거나요.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동사 뒤에요. ing를 붙여가지고 동사를 명사처럼 쓰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서 주어 동사 하나 있는 문장이 돼서 맞게 되는 겁니다. 많은 문법 문제들이요. 이 영문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문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길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울게요. 밑에 거는요. 자, 문단입니다. 네. 문단은 가볍게요. 하나의 덩어리죠. 문단이 두 개인지 세 개인지는 뭐 가지고 판단해요? 줄을 어떻게 해요? 문단 끝나면 줄을 바꿔주죠. 나중에 토플 시험 같은 거 칠 때요. 글 하나를 주고서 문제를 내면은 너무 범위가 방대해져 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문단 단위로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요. In paragraph 3, what does the author say about something?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문단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글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여기까지요. 정리를 하고 나서 단어에 대한 얘기를요.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영어 단어의 수입니다. 10만 개. 10만 개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많으니까 물어봤겠죠? 네, 10만 개보다 많습니다. 영어나 국어나 일어나 불어와 같이요. 체계적인 언어들은요. 단어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돼요. 자, 초등학교에 1000명의 학생이 입학을 했다고 쳐볼게요. 1000명의 학생을요. 한 강의실에다 놓고선 수업을 하나요? 아니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뭐로 나눠요? 반으로 나누죠. 영어도 똑같아요. 네. 10만 개가 넘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반으로 나눠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바로 품사예요. 이제까지 영어 공부하면서 이 단어의 품사가 뭐니, 이 단어의 품사가 뭐니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품사가 뭔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품사는요. 단어를 뭐를 잘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단어들을요. 반으로 나눈 거예요. 종류별로 묶은 겁니다. 영어에는 몇 반까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죠. 8개가 있어요. 영어가 몇 반이 있는지 알고 국어가 몇 반이 있는지 모르면 좀 창피하니까 국어는 몇 반까지 있죠? 국어는요, 9반까지 있어요. 네. 오늘은요, 영어의 8가지 품사, 8품사라고 하죠. 8가지 품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뭐 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뭐 있죠? 명사. 또 대명사. 그렇죠. 그 다음요. 형용사. 그 다음요. 부사. 그 다음요. 동사.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앞에 놓이는 단어다 해가지고 전치사가 있고요. 혹시요 머릿속에 관사가 떠오르신 분들은요. 관사는요. 독립된 품사를 이루지 못해요. 그 이유는요. 저랑 같이 품사의 정의를 보다 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조금 지울게요. 그 다음에 2개 남았는데 뭐 있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 그렇죠. 접속사. 마지막으로요. 힌트 줄게요. 와우. 읍스. 감탄을 나타내는 그렇죠.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품사가 있어요. 네.
자, 명사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적으면은요, 뜻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한자는 안 적을게요.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요. 그리고 선생님이요, 요 속자랑 탄자를 못 써요. 그러니까 한자는 안 적고요. 영어로만 적어드리겠습니다. 명사입니다. 이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사전에 어떤 단어를 찾았어요. 명사를요. 그러면은요, 명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명사는 나운인데요. 일일이 다 쓰기 싫으니까 n에다가 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네.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그러면은 명사의 정의 나오죠? 사물이나 사람의 뭐를 나타내는 단어?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고 해요. 대명사는요, 영어로 pronoun이라고 하고요. 사전을 찾으면은요, PRON까지 나와 있어요. 이 대자가 무슨 대자죠? 이 대자가요? 그렇죠. 대신할 대자입니다. 그래서요, 보통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주로 앞에 나오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 여기서부터 이제 영어와 국어의 차이가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국어는 대명사 많이 써요, 안 써요? 한번 볼까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 만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오늘 새로운 선생님을 봤어. 그는 못생겼어. 근데 그는 영어는 좀 잘 가르치더라. 어때요?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살짝 오글거리죠? 그렇죠? 그런데 국어는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요? 엄마, 나 오늘 새로운 선생님 봤어. 그 선생님 못생겼어. 근데 그 선생님이 영어는 잘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이 문장들을 그대로 쓰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I met a new teacher today. The teacher was ugly, but the teacher taught English well.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볼게요. 되게 어색합니다. 뭐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렇죠. 티처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죠. 어떻게 써야죠? I met a new teacher today. The teacher was ugly, but he taught English well. 이런 식으로 써줘야 좋은 문장이 됩니다. 미국 애들은요, 했던 말 또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에 비해서 대명사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대명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치르든지 간에 대명사 찾기 문제는 등장을 하죠. 그만큼 많이 쓰니까요. 자, 그 다음 형용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는요, 영어로요, 이렇게 적어요. 이거 발음을 adjective라고 발음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사전을 찾으면요, A라고 나와 있는 사전도 있고요, ADJ라고 나와 있는 사전도 있어요. 선생님, A면 A고 AD면 AD지 왜 ADJ예요? 그 이유는요, 부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요, 발음할 때는요, 그냥 adjective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미국에서 살았던 얘기 잠깐 할게요. 미국에서 수학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께서 요 단어를 발음하시는데 한 며칠 동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요거 발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네거티브. 한글로도 적잖아요. 네거티브. 근데 우리 수학 선생님이요, 네게티브 이러더라고요. 네게티브. 한 며칠 동안 무슨 얘기 하나 했어요. 네. 요것도 adjective가 아니라 그냥 adjective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부드럽습니다. 자,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의 정의를 적어드릴 텐데요. 이 형자가 형태 형자예요. 용자가 용모 용자예요. 사물이나 사람의 형태나 용모를 나타내는 단어 이렇게 적으면 좀 머릿속에 안 와닿죠.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이 용자가 얼굴 용자도 있거든요. 얼굴의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쉬워요. 자, 그냥 편하게 대답하면 돼요. 선생님 얼굴 어때요? 눈 어때요? 눈 작죠? 코 어때요? 뭉툭하죠? 입술 어때요? 두툼하죠? 귀 어때요? 작죠? 얼굴 어때요? 둥그렇죠? 대체적으로 어때요? 못생겼죠? 지금 내가 말한 단어들이요, 작다, 뭉툭하다, 두툼하다, 둥그렇다, 못생겼다, 얘네들이 전부 다 뭐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얼굴이 품사가 뭐예요? 얼굴 명사죠. 형용사는요 오로지 뭐만? 오로지 명사만을 뭐 해주는 단어? 꾸며주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오로지 뭐만요? 오로지 명사만을 꾸며주는 단어, 수식하는 단어. 자, 부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사는요 영어로 이렇게 적어요. 이제 왜 형용사를 A 아니면 ADJ로 적는지 아셨죠? 부사를요 AD로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adverb라는 단어 보시면요 마치 부사는요 뭐를 꾸며주는 게 부사처럼 보여요? verb, 동사 앞에 더해지는 거 해서 동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부사는 물론 동사도 꾸며줘요. 하지만 부사는요 또 다른 부사도 꾸며주고요, 형용사도 꾸며주고요, 심지어는 문장 전체도 꾸며줘요. 그래서 부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려면요 명사 말고 모든 걸 꾸며주는 걸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 외의 모든 것을 수식하는 단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영어 공부하시면서요 형용사랑 부사 구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공통점은 뭐예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뭔가를 꾸며준다. 그렇죠. 그런데 형용사는요 명사만 꾸며주고요 나머지 거 꾸며주면 전부 다 부사가 돼요. 꾸며주는 말이 명사냐 아니냐 가지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요 동사입니다. 동사는요 verb라고 적죠. 사전을 찾으면 V라고 나와 있고요. 동자가 움직일 동자니까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전치사를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는요 한자랑 영어랑 똑같아요. 전치사는요 영어로 뭐라고 적냐면요 preposition 이렇게 적거든요. 사전을 찾으면은요 PR이 P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자로요 이게 전자가 앞전자예요. 치자가 위치 치자고요. 앞에 놓이는 단어다 이 뜻이거든요. 영어도 똑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단어 앞에 이렇게 PRE가 붙으면 앞에란 뜻이 돼요. 우리 뭔가를 위해서 앞에서 준비하는 거 영어로 뭐라 그러죠? prepare 이러잖아요. pre라는 말이 들어가면 앞에란 뜻이에요. PRE 한번 빼볼까요? position 무슨 뜻이에요? 자리, 위치 이런 뜻이잖아요. 앞에 위치하는 것, 그렇죠? 전치사는요 주로 뭐 앞에 위치하죠? 명사 앞에 위치하는 단어를 전치사라고 합니다. 접속사는요 접속사는 영어로요 conjunction이라고 해요. 사전을 찾으면은요 conj로 나와 있습니다. 접속사의 정의는요 접속사 단어를 쪼개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쪼개볼게요. 단어 앞에 이렇게요 co나 con이나 col이나 cor 등등이 붙으면 무슨 뜻이 되죠? 함께란 뜻이 돼요. 태진아 아저씨랑 비랑 같이 함께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랄랄라. 맞나요? 그걸 뭐 했다 그러죠?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콜라보 했다 그러잖아요. 콜라보가 collaboration을 갖다 줄여서 한글처럼 쓴 거거든요. 콜, 함께, labor, 일한다 해서 협력이란 뜻이에요. 협동. 네. 함께, 정크는 조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쳐주는 TION 붙으면 명사가 되죠. 뭐뭐 하는 것.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단어나 단어, 구나 구, 절과 절 또는요 문장과 문장을 함께 연결해 주는 단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마지막으로 감탄사를 볼 텐데요. 감탄사는요 영어로 interj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시험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네. 감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감탄사가 왜 독립된 품사를 이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요. 어디 반에 집어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따로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국어에는 감탄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국어에도 감탄사가 따로 있거든요. 난 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요, 한국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감탄하는 말에 좀 인색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길 가다 뭐 떨어뜨리면 뭐라 그래요? 그쵸?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뭔가 화나는 일이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국어는요, 가지고 다 해결돼요. 그런데 미국 애들은 그나마 감탄하는 표현이 좀 더 풍부하죠. 미국 애들요, 길 가다가 물건 떨어뜨리면은요, 하고선 죽기도 바쁜데 걔네들 뭐라 그러죠? 읍스 이러거든요. 맞을 때 보면 더 가관이에요. 맞을 때 누가 빡 때리면은요, 하고선 같이 때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미국 애들 뭐라 그러죠? 아우치까지 하거든요. 그나마 감탄하는 말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8가지 품사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요, 관사가 왜 품사에 안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관사는요, 이 관자가 갓관자거든요. 명사 앞에서 갓처럼 쓰는 단어다 해가지고요. 뭐가 있죠? 관사? 또 모음 발음으로 시작할 때는요. 그리고요. 알 수 있는 거, 정해져 있는 거 가리킬 때는요. 또 있나요? 없죠. 이게 다예요. 10만 개가 넘는 단어를 몇 반으로 나눴어요? 8반으로 나눴어요. 근데 꼴랑 3개 있는 관사를 다른 품사로 정리해 놓으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관사는 독립된 품사를 이루지 못하고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쓰이기 때문에 형용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품사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품사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명제를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게 참인지 진리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어의 모든 단어는 자기가 속해 있는 품사가 정해져 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맞아요. 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찾던지 간에 사전에 뭐가 나와 있어요? 그 단어가 속해 있는 품사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명제 드릴게요. 그렇다면 하나의 단어는 오로지 하나의 품사에 속해 있다. 얘는 어때요? 그쵸? 거짓이죠? 슬립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잠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잠을 자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잖아요. 2가지 이상의 품사에 속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한테 원래 정해져 있지 않은 다른 품사 역할은 죽어도 못해요. 네. 품사에 대한 개념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단어들을 종류별로 묶어놓은 게 품사거든요. 그런데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문장 성분이라고 해요. 문장 성분은 몇 개 안 돼요. 문장 성분은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나눈 거예요. 따라 나눈 것. 그리고 독해할 때는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독해 수업 하실 때 선생님들이 보통 문장 성분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딱 4가지밖에 안 됩니다. 뭐뭐뭐뭐 있죠? 뭐뭐뭐뭐 있죠? 그쵸? 주어. 그 다음요. 동사. 그 다음요. 목적어. 마지막으로요. 보충해주는 말. 그렇죠.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사전에 어떤 단어 찾으면은요. 문장 성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고요.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단어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단어 이상이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요. 문장 성분은 사전 찾으면 안 나와요. 네. 주어는요. 설명하실 때 주어라고 쓰기 힘드시니까 약자로 되게 쓰시거든요. 무슨 약자인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뭐의 약자죠? 서브젝트의 약자예요. 점을 오른쪽에다 적을게요. 서브젝트. 뜻이 되게 많은 단어입니다.
과목이란 뜻도 있고요. 주체란 뜻도 있고요. 실험 얘기할 때는요. 피실험자라는 뜻도 있어요. 서브젝트. 주체. 뭐의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해요? 기준을 잘 잡아야 되는데. 뭐를 하는 주체? 동사를 하는 주체. 그래서요. 주어는요. 동사의 주체가 되는 말을 주어라고 합니다. 됐죠? 네. 선생님이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품사랑 문장 성분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품사는 단어를 종류별로 묶은 거고요. 문장 성분은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나눈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요. 선생님, 품사랑 문장 성분 구별하는 거 되게 간단한데요. 품사는 다 뭐로 끝나요? 다 뭐로 끝나요? 끝자리가? 사로 끝나잖아요. 문장 성분은 다 뭐로 끝나요? 어로 끝나는데 누가 지금 눈에 거슬려요? 그렇죠. 동사를요 그냥 서술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어로 끝나죠. 다시 돌아와서요. 목적어는 영어로 뭐라고 적으시죠? 그렇죠. 뭐의 약자예요? 그렇죠. 사물, 대상이란 뜻을 가지는 오브젝트의 약자로 오라고 적어요. 목적어 정의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목적어 구별 못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목적어 뭐를 목적어라고 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을로 끝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거는요 목적어를 찾는 요령이에요. 한 7, 80%밖에 못 찾아요. 100% 다 찾기 위해서는요 목적어가 뭐를 의미하는지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오브젝트가 뜻이 대상이라고 그랬죠. 뭐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하겠어요? 동사의 대상이 되는 말을 목적어라고 합니다. 주로 을로 끝나죠. 네. 얼마 전에요. 선생님이 예전에 가르치던 학생 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목적어를 못 찾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요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요. 이렇게 쓰인 목적어는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나 어제 초콜릿을 먹었어요. 이건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내가 초콜릿을 먹었다. 그런데요. He reached Paris 라든지요. She approached me. 이런 문장들 목적어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을룰로 해석이 안 되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주어, 먹었습니다. 동사, 뭘 먹은 거예요? 초콜릿을 먹은 거죠. 목적어. 두 번째 문장 볼까요? 그가요 파리를 도착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죠. 파리에 도착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프로치란 단어가 뜻이 뭐냐면 접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녀가 나를 접근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에게 접근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을룰로 해석이 안 되지만요. 그가 도착한 대상이 어디예요? 그렇죠. 그녀가 접근한 대상이 누구예요? 나죠. 뭐예요?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란 말이죠.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여기는 지우고요.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는 선생님 뭐라고 적죠? 보어 자리에는요, 선생님들이요. 그렇죠. 뭐의 약자죠? 컴플먼트의 약자예요. 보충, 보충하다. C라고 적으십니다.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목적어랑 보어 구별을 아이들이 굉장히 못하거든요. 이게요, 찾을 때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어는요, 동사를 기준으로 찾으시면 안 돼요. 보어가 뭐냐면요, 주어나요. 목적어를 뭐 해주는 말? 보충해주는 말. 네. 그렇기 때문에요, 보어를 찾으실 때는요, 주어와 목적어, 보충해주는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 가지고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요 단어 나왔으니까 단어 하나만 공부하고 갈게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나오는 단어들이 훨씬 오랫동안 기억에 남거든요.
이를요 I로 바꾸면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컴플먼트 하면은요 보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호란 뜻으로 쓰이거든요. 컴플먼트 이거 발음은 똑같아요. 발음 기호는요. 컴플먼트 똑같이 발음하는데요. 얘는요 뜻이 뭐죠?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요거 나온 김에 하나 알아두세요. 이 컴플먼트의 형용사 형태 하나만 적을게요. complimentary. 얘는 뜻이 뭘까요? complimentary. 얘는요 칭찬하는 이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이는데요. 또 다른 뜻 있거든요. 요것도 파생시켜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 hotel provides a complimentary bus servic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 호텔은요 칭찬받을 만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한대요. 돈 받고 제공하면 칭찬받아요. 돈 안 받고 제공하면 칭찬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complimentary예요. 무료라는 뜻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할 때는요. 연상시켜가지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자, 마지막 동사는요. 네. 동사는 verb라고 적죠. be라고 적는데요. 서술어는 predicat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be라고 적으니까요.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해주는 말. 네. 주어를 서술해주는 말.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 성분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우리가요 품사랑 문장 성분을 지금 구별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걸로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품사에서 문장 성분으로 연결시킬 줄 알아야지 내게 돼요.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품사는요 저기 8개 중에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한 개는 저절로 따라오거든요.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는 100% 뭐밖에 못 나오죠? 명사밖에 못 나와요. 명사가 된다란 얘기는요.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도 된다란 얘기죠. 형용사나 부사를 주어 자리에 써놓고선 나 이거 주어로 썼다고 빡빡 우겨도 안 돼요. 왜? 주어랑 목적어 자리에는 100% 뭐밖에 못 나오니까? 명사밖에 못 나오니까.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 나올 수 있는데 하나가 더 가능합니다.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보어의 정의 생각하면 저절로 이해돼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보어예요. 주어랑 목적어 자리엔 100% 뭐밖에 못 나와요? 명사밖에 못 나오죠.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쓰는 문제가요. 시험 문제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국어랑 다르게 쓰이거든요. 자, 나는요. 슬픈 느꼈다가 맞아요? 슬프게 느꼈다가 맞아요? 국어로는요? 그렇죠. 그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I felt 슬프게 sadly. 마침표. 그녀는요. 그녀의 방을요. 깨끗한 만들었다가 맞아요? 깨끗하게 만들었다가 맞아요? 그렇죠. She made her room 하고선요. cleanly 이렇게 써야지 맞아요. 국어로는요. 그런데 영어는요. 이 두 문장이 다 틀린 문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 슬픈 거예요? 내가 슬픈 거죠. 주어를 뭐 해주고 있어요? 보충해주고 있어요. 보어 자리에 부사 못 나와요. 형용사 쓰셔야 됩니다. 자, 뭐가 깨끗한 거예요? 그렇죠. 그녀의 방이 지금 문장이요. 그녀가 만들었어요. 만든 대상 그녀의 방이에요. 방이 깨끗한 거죠. 얘가 하는 역할이 목적어를 보충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형용사 쓰셔야 됩니다. 국어로는 어색하지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어와 영어의 언어상의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어는요. 동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영어도 물론 동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요. 영어는 국어에 비해서 상태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써요. 실제 회화로 많이 쓰이는 표현 하나만 알려줄게요. 우리 내일 7시에 제인의 파티에 간다? 너도 올래? 라고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We are going to Jane's party at 7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ill you come? 하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요? 너 올래? 하고 대답하면요. 응, 나
갈게 라고 동작으로 대답해요. 영어로 쓰면은요, okay, I will go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많이 그렇게 안 써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okay, I will be there 이렇게 얘기해요. 해석하면 좀 어색하죠. 응, 나 거기에 있을 거야. 그렇게 상태로 얘기한다고요. 선생님이 며칠 전에요, 미국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이렇게 문을 갖다가 막 열려고 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그 문을 열려고 저기 가가지고 무슨 장치를 해제를 했더니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 국어로는 뭐라 그래요? 문 열렸다, 그쵸? The door opene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걔네들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We are in 이러더라고요. 우리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상태로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표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요, 은행 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팀을 모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요, 자물쇠 따기 전문가예요. 그래서 내가요, Will you join our team? 우리 팀에 들어올래? 라고 물어보잖아요. 영화에서 많이 나와요. Will you join our team? 하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국어로는요. 응, 나 합류할게. 동작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영화 많이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Okay, I'm in 이렇게 얘기해요. 나 들어가 있어. 네, 이렇게 상태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국어와 영어가 차이가 나는 부분은요, 언어상의 차이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선요, 문장 성분이랑 품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요, 문장 성분과 관련해 가지고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문장 성분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영어의 모든 문장은요, 이러한 문장 성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문장이 되냐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가 가능해요? 그렇죠. 제가 손 이러고 있잖아요. 5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문장의 오형식에 대한 얘기 좀 할게요. 문장의 오형식. 영어의 모든 문장은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분류가 가능해요. 공통 필수 조건, 뭐와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렇죠. 주어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 1형식 문장은요, 주어 동사만으로 마침표를, 즉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문장을 1형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1형식 문장 한 2개만 적어볼게요. 그는 미끄러졌다. slipped. 마침표. 그녀는 웃었다. she smiled. 마침표. 나는 하품했다. I yawned. 마침표. 어때요? 뭔가 부족한 게 보이나요? 괜찮죠? 네.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일이랑 관련해 가지고선 선생님이 석사 과정 밟았을 때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선생님이 친구한테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You make me laugh.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저한테요, Do I look that funny?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좋게 얘기한 거거든요. 야, 너는 나를 웃게 만들어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왜 화가 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옆방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좀 웃겨서 웃는 느낌이래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죠? You make me smile. 이렇게 얘기했어야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어 동사만으로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거 1형식.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모든 문장은 그럼 1형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왜? 모든 문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적어볼까요? I am 이러고 마침표 딱 찍는 거예요. They became 이러고 마침표 딱 찍어요. 마지막으로요, he felt 이러고 마침표 딱 찍어볼게요. 어때요? 선생님이 얘기하다가요, I am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어때요? 안에서 막 뭐가 치밀어 오르죠. 나는 이다? 이러고 끝내버린 거예요. 뭐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내가 누구인지가, 그들이 됐다? 이러고 끝내요. 그들이 무엇이 됐는지가, 어떻게 됐는지가, 그는 느꼈다?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가 변태가 되죠. 네. 어떻게 느꼈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I am teacher. 글씨가 좀 작아서 죄송해요. 그들은요, 의사가 됐습니다. They became doctor. 그는요, 행복하게 느꼈습니다. happily.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이 형식 문장은요, 주어가 어떤지를 설명해주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어가 필요합니다. 주격 보어니까요, S도 이렇게 적을게요. 됐나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3개의 문장을 적었는데요. 이 3문장 중에 틀린 문장이 있어요. 몇 개가 틀렸을까요? 3문장 다 틀렸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국어에는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요,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완벽한 것 같죠? 하지만요, 영어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문법인데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는 절대 단독으로 못 써요. 하나임을 보여줘야 돼요.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한 명이죠. I am a teacher.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인지 2개 이상인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하지만 영어는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걔네들이 된 거잖아요. 의사가 그럼 최소한 몇 명이겠어요? 2명 이상이겠죠. doctors. 마지막으로요, 보어 자리에 부사 못 쓴다고요. 행복한 느꼈다라고 해석이 돼서 어색하지만 해피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까지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형식까지 설명하면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저 1형식, 2형식 완벽하게 구별해요. 1형식은요, 단어가 2개예요. 2형식은요, 단어가 3개예요. 그렇게 얘기한 친구들은요, 3형식 설명하면 당황해요. 왜? 3형식도 단어가 3개일 경우가 많거든요. 주어 동사 뒤에 뭐가 나와요?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가 나오는 게 3형식입니다. 예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들은 집을 지었습니다. They built a house. 그녀는 책을 읽었습니다. She read a book.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요, 동사 뒤에 지금 똑같이 나왔거든요. 보어랑 목적어랑 확실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보어는 어떻게 구별해요? 누가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내가 선생님이죠. 내가 누군지 설명해요. 의사, 누가 의사인 거예요? 그들이 의사인 거예요. 행복한 거 누가 행복한 거예요? 그가 행복한 거예요. 주어와의 관계 가지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요, 목적어는요, 주어랑 상관없어요. 그들이 집인가요? 그녀가 책인가요? 아니죠. 그들이 지은 대상이 집이죠. 목적어. 그녀가 읽은 대상이 책이죠. 목적어. 확실하게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가능해요? 형용사까지도 가능해요. 하지만 목적어 자리에는 100% 뭐밖에 못 나와요? 명사밖에 못 나와요. 됐나요? 네, 이제 4형식을 볼 텐데요. 여러분요, 영어로 된 문장을 읽다가 명사가 2번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흔할까요? 흔하지 않을까요? 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주어 다음에 뭐 목적어 보어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갈라놓죠? 동사가 그 사이를 갈라놔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명사가 2번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4형식에서는 우리 눈에 명사가 2번 연달아 나옵니다. 뭐가 2개란 얘기예요? 목적어가 2개란 얘기예요. 4형식에서는요, 목적어가요, 2번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앞에 나온 목적어를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고 하고요. 뒤에 나온 목적어를 우리는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이건 해석 가지고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간접 목적어는요,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고요.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 또는 뭐뭐를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순 주의하셔야 돼요.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입니다. 요 D가 뭐의 약자겠어요? 직접. 그렇죠. direct의 약자고요. I는 뭐의 약자죠? 그렇죠. 단어 앞에 in이 붙으면 반대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indirect의 약자입니다. 예문 한번 2개만 적어볼까요? I bought her
a dress. She gave me a notebook. 대표적인 사형식 문장들이에요. 명사가 두 번 연달아 나옵니다. 내가 사준 대상 그녀에게 간접 목적어. 내가 사준 내용물 옷을 사준 거죠. 직접 목적어. 그녀가 준 대상 나에게 간접 목적어. 그녀가 준 내용물 노트북을 직접 목적어. 이해됐나요? 네. 여러분요, she gave me a notebook이라는 문장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앞으로 영어 공부하실 때요, 영어로 된 문장을 읽으면서 그냥 글자 있는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훨씬 독해가 풍부해집니다. 자, 이 문장 읽으면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어요? 뭘 준 거예요? 노트북이 뭔데요? 공책이죠. 네. 선생님이요, 몇 년 전에 석사 학위를 미국에서 받았는데 그때요, 석사 공부하면서 미국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쉴 때 뭐 해? 그래서 선생님이요, 나 쉴 때 DVD 많이 봐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DVD 2개를 빌려줬어요. 하나는요, 보디가드, 휘트니 휴스턴이랑 케빈 코스트너 나오는 거. 그리고 하나가 노트북이었는데 선생님은요, 노트북 해가지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그거가 떠올랐어요. 랩탑. 그래가지고서 이게 컴퓨터를 소재로 한 공상과학 영화인가 보다 하고 보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노트북은 나올 기미가 안 보여. 네. 게다가 배경이 컴퓨터가 발명되기 전 미국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죠. 노트북 뭐예요? 공책. 미국 애들은 보통요, 노트북을, 우리가 얘기하는 노트북을 뭐라 그러죠?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해서 랩탑. 책상 위에 올려놓는 컴퓨터는 무슨 탑? 데스크탑. 나중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컴퓨터가 나올 거예요. 걔는 이름이 뭐가 되겠어요? 팜탑이 되겠죠. 그쵸? 지나가는 길에 하나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오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은요, 주어 동사 뒤에요,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나옵니다. 예문 2개 들어드릴게요. He calls me. 그는 나를 불러. 뭐라고 불러? genius라고 불러. 천재라고 불러. I made my room. 나는 내 방을, 요 단어 하나 알아주세요. 깔끔하게, neat, 깔끔하게 만들었어. neat이란 단어 알아주세요.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국어로 깔끔한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한테 써도 되고요, 사물한테 써도 되고요. 네. 제가 많이 들어본 얘기가 Your writing is so neat. 뭐예요? 야, 너 글씨 참 깔끔하다, 이 얘기죠. 별로 안 깔끔하나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그가 부른 대상, 누구를 부른 거예요? 나를 불렀죠. 내가 누군 거예요? 천재인 거죠. 내가 만든 대상, 내 방이죠. 방이 어떤 거예요? 깔끔한 거죠. 목적격 보어. 자, 4형식, 5형식이요. 문장 성분 2개 나왔다고 해가지고 구별 못하시면 안 돼요. 동사의 대상이 2번 나옵니다. 4형식은요. 5형식은요,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 하나 나오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예요. 됐나요? 형용사 쓰시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는데 마무리를 져야 돼요. 여기서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뭘로 마무리를 져야 되냐면요, 제일 복잡한 형식이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5형식 문장 성분 몇 개 나와요? 4개 나오죠. 하나의 문장 성분에 보통 1개의 단어가 나온다고 칠게요. 그럼요, 우리가 보는 가장 복잡한 문장은 4단어로 돼 있나요? 4단어 이상의 문장은 본 적 없나요? 수십 단어의 문장도 보죠. 왜 그러냐면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안 미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로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자,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요. 부사구, 전치사구, 전치사 뒤에, 전치사는 단어 앞에 쓰는 거니까 전치사 구가 되겠죠. 얘네들은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요 내용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문법 공부할 때 신경 써야 될 내용이 확 줄어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요, 독해를 하다가 문장이 복잡해져서 한 방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부사, 전치사에 걸리는 말 싹 다 빼버려요. 왜? 쟤네들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있어도 맞고 없어도 맞는 애들이니까.
그러면요, 뼈대만 남아요. 뼈대 해석한 다음에 얘네들을요, 살점처럼 덧붙여가지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제대로 공부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간단한 문장으로요. 여기 지우고 나서요, 여기에다가 동사에 대한 얘기하면 오늘 수업 끝나거든요. 조금만 기운 내주시고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어제 누나랑 파티에 갔다. I went 하고선요. 파티, the party. 누나랑 my sister. 어제 yesterday.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문장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지금요, 파티 명사, sister 명사죠. 명사는요, 어찌됐든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쳐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은요, 고우가요, 고우라는 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자동사예요. 그런데 명사가 목적어로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문장을 맞게 한번 고쳐볼까요? 누구의 힘을 빌리면 돼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전치사의 힘을 빌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맞는 문장이 돼요? I went to the party with my sister. 이렇게 쓰게 되면 맞는 문장이 돼요. yesterday는요, 어제라는 뜻의 명사도 있지만요, 어제라는 부사로도 쓰이니까 문장의 형식에 영향 안 미치거든요. 이렇게 쓰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 문장 몇 형식인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몇 형식이겠어요? 그렇죠. 전치사에 걸리는 말 문장의 형식에 영향 안 미쳐요. With my sister 마찬가지고요. 부사는요, 문장의 형식에 영향 안 미치니까 주어 동사로 끝나는 일형식 문장인 거예요. 일형식 문장도 이렇게 길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이 내용 지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동사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오늘 수업이 끝이 납니다. 자, 동사를요, 제가요, 이렇게 V라고, B라고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사전에 찾아보면요, 이 동사를요,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자동사랑요, 타동사로 구별을 해요. 자동사의 이 자자가 스스로 자자거든요. 스스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동사. 뭐가 필요 없는 동사?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거, 목적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요. 타동사는요, 남타자거든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남을 필요로 하는 동사, 이때 남이 목적어예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영어로 된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많은 사전에서 이탈릭체로 자동사는 이렇게 써요. V, I. 타동사는요, V, T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약어니까요, 단어 좀 설명해 줄게요. 요 T가 뭐의 약자냐면요, transitive의 약자예요. 몰라도 됩니다. 사전 찾으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이란 뜻밖에 없어요. 영문법 강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단어는 몰라도 돼요. 그럼 이 I는 뭐의 약자겠어요? 그렇죠. intransitive 하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란 반대말이 되겠죠. 요거 헷갈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타를 영어로 쓰면 뭐예요? TA, 그쵸? 타동사, 아닌 건 자동사. 이렇게 알면 쉬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자동사, 타동사 구별하는 거를 저랑 같이 예문으로 파악해 볼게요. 도착하다란 뜻을 가지는 단어 두 개만 얘기해 볼까요? 도착하다. A로 시작하는 거예요. arrive, 그쵸? R로 시작하는 거 아까 적었었는데, reach. 도착하다란 뜻으로 이 두 단어가 쓰일 때, arrive는 자동사로 쓰이고요. reach는 타동사로 쓰입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arrived 마침표. I reached 마침표. 첫 번째 문장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몇 형식? 1형식.
두 번째 문장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틀렸습니다. 틀린 문장이니까 형식 얘기할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사의 대상을 한번 적어볼게요. 가고 싶은데 얘기해보세요. 선생님이 살았던 보스턴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는요, 보스턴에 도착했다. I arrived Boston. 마침표. I reached Boston. 마침표. 이 문장 맞았어요? 틀렸어요? 위에 문장이요. 틀렸어요. 목적어 못 찾는데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두 번째 문장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몇 형식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 문장입니다. 됐죠? 네. 그런데 선생님, 저요, 보스턴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arrive를 이용했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의 도움 받으면 돼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렇죠. 전치사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arrive 뒤에는 in이나 at을 쓰는데요. 도시나 나라같이 큰 장소는요, in을 씁니다. 이러면서 맞는 문장이 됩니다. 형식은 여전히 몇 형식? 그렇죠. 1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전치사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요, 단어 전치사까지 외웠던 단어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대다, 의지하다. depend on까지 같이 외우잖아요. 뭐뭐로 구성되다, consist of까지 같이 외워요. 왜 거기까지 같이 외운 거예요? 목적어를 못 취하는 자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어 취할 때 전치사까지 같이 쓰자 해가지고 전치사까지 같이 외웠던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선요, 자동사와 타동사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면요, 영어 공부하기 싫죠? 선생님, 저요, 동사의 뜻 아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동사, 타동사까지 구별하면서 영어를 공부해야 돼요? 나 안 할래요. 그쵸? 언어는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언어는 쉬워야 돼요. 대부분의 동사들이요,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여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설명할 때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arrive는 자동사고 reach는 타동사예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arrive랑 arrive 어떤 의미로 쓰일 때? 도착하다란 의미로 쓰일 때 arrive는 자동사고 reach는 타동사예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네. reach 자동사도 있어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써도 틀린 문장 아니에요. I reached into the ashtray 이렇게 쓰잖아요. 이 문장 맞아요. 그럼 reach가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reach into 하면은요, 뻗다란 뜻이거든요. 나는 재떨이에 손을 뻗었다. 몇 형식? 1형식. 이렇게요. 대부분의 동사들은 자타 다 있어요. 다만 어떤 특정한 의미로 쓰일 때 자동사로만 쓰이는 거, 타동사로만 쓰이는 것들은요, 예외라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몇 개 안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랑 같이 영문법을 공부할 때 필요한 영문법의 전반적인 얘기를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